네, ESG가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은 ESG가 무엇인지 개념과 또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오르내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낱낱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세대 조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영광입니다. 네, 워낙 ESG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로 사실은 손꼽히고 계셔서 제가 귀한 자리를 좀 마련해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ESG라는 단어를 요즘 언론에서 사실 많이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까? 다소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네. ESG의 개념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아마 다 들어는 보셨고요. 네.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의 그 머릿말에 딴 약자다 하는 것 정도는 또 역시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ESG라는 게 결국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결정할 때, 과거에는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자 라는 비교적 단순한 의사결정 기준을 가졌다면, 이제는 ESG 활동도 잘하는 기업들을 골라서 거기다 좀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다라는 뭐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이제 ESG라는 게 투자라는 측면하고 경영이라는 동전의 양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윤도 잘 내면서 사회적 가치도 많이 창출해내는 기업을 고를 것인가.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런 투자자들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윤도 많이 내면서 역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하고 또 좋은 지배 구조를 가지려고 경영을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볼까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요. ESG 얘기하기 전에 CSR이라고 해서 그 개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러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ESG에 관해서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갖게 된 건지, 이게 뭐 네. 새롭게 생겨난 용어인 건지 좀 예. 궁금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ESG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은 아니고, 네. 투자 측면에서 보건 경영 측면에서 보건 수십 년 전부터 쭉 내려오던 흐름이 있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 책임 투자라든가 지속 가능 투자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쭉 있었고요. 수십 년 전부터. 경영 관점에서는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활동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하고 도대체 ESG는 뭐가 다르냐? 또 그러면 ESG도 뭐 한때 유행처럼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 내지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ESG와 그 전까지의 흐름하고 가장 큰 차이는, ESG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보여져요. 네. 물론 궁극적으로는 ESG라는 거는 사회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개선하고,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바꿔야 되는 거니까 기업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 즉 주주들이 어떤 기업이 환경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왜 이윤 줄어드는데 왜 그런 투자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못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장려와 지원 또는 모니터링이 사실은 ESG 경영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또 투자자들이 이걸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닐진데, 그렇죠. 결국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옛날에 이윤을 내는가 마는가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ESG 활동을 잘하는 기업들이 투자 수익률도 더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사회 책임 투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서 이제 사회 책임 투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사회 책임 투자는 굉장히 순수한 활동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는 돈을 좀 덜 벌어도 좋아. 그 대신에 비도덕적인 기업들, 예컨대 마약, 담배, 뭐 주류, 대량 살상 무기, 네.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한테 우리 투자 안 해. 이제 이런 관점인데 비해서 우리는 ESG 활동을 잘하는 기업이 돈도 잘 벌어.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측면이고요. 또 CSR과 ESG는 어떻게 다를까?
지향점은 같아요. 네. 근데 굳이 강조점과 출발점의 차이를 좀 강조한다면 CSR은 파이를 더 크게 하는 측면이 물론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창출된 이윤을 어떻게 좀 더 사회에 환원할 것이냐 하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면 ESG는 사회적 활동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파이를 전체를 키워서 주주들에게도 많이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많이 돌려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끔 이제 ESG라는 거는 이 착한 투자자와 선한 기업의 만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얘기가 있고 뭐 전적으로 틀린 말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ESG 본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조금 본질을 좀 흐리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ESG라는 거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똑똑한 투자자와 기업들의 만남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이라는 게 사실 이윤을 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지속가능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사회가 없고 국가가 없으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같으나 그 이윤을 좀 더 바람직하게 사회와 뭐 지배구조와 그런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뭐 예.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바로 좀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ESG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관해서 일단은 이해가 좀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또 이 ESG가 뭐 민간 부분, 공공 부분 그 나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금 이미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ESG는 이제 투자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네. 이게 단지 투자자의 어떤 움직임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게 결국은 국제관계라든가 정부 정책에 아주 큰 네.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환경 문제에서 좀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네. 나타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작년에 12월 달에 글래스고에서 영국 글래스고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 즉 넷제로를 하자라고 네. 가까스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환경 문제가 결국 국제적인 이슈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 EU나 미국은 아예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느슨한 나라들. 네. 그런 나라들이 탄소를 막 배출하면서 만드는 그런 상품을 만약에 우리한테 수출한다면 우리는 탄소 국경세를 물리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환경 문제가 결국 무역 문제, 경제 문제로 그렇죠. 확장되고 있는 거고요. 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이제 EU가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는데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은 EU 기업들은 앞으로 자기들에게 납품하는 공급망 기업들의 인권 현황이라든가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니네가 직접 조사해라.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너네가 고쳐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일례가 좀 생각나는데 예전에 나이키인가요? 왜 맞습니다. 아동 착취 아동, 네, 예, 그 문제가 예. 굉장히 돼서 그렇습니다. 주가도 많이 흔들리고 예. 막 불매 운동 일어났던 게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거는 이제 비윤리적인 거야 라는 음. 정도의 잣대였다면 네. 그리고 그게 늘상 일어나던 일들인데 나이키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였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EU 기업들은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그럼 이게 강 건너 물이 아닌 것이 그죠. EU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이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기업망 실사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내수만으로 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나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예.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ESG가 결국은 투자자나 자본시장에서의 이슈에서 시작해가지고 국제관계,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 경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규율하는 네. 가이딩 프린시플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뭐 반짝했다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어떤 성장성, 기업들의 생존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점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공공 부문이 있고 또 민간 부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좀 ESG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를 보기 전에 잠깐 외국을 글로벌 추세를 보면 네.
글로벌에서는 공공부문의 투자나 또는 민간 운용사들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네.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펀드 자금 중에서 한 36%에 해당되는 35조 달러가 네.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의 2021년도 ESG 관련 투자액이 130조 원이에요. 네. 그 밖에 나머지 연기금들은 뭐 다 합해봐야 한 1, 2조 원 정도에 지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2019년 말, 2년 전만 해도 불과 32조 원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늦긴 했지만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이나 특히 외국에서 공적 연기금들은 단지 어떤 기업이 ESG 잘하지 하고 투자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네 ESG 잘해야 돼 하고 계속 관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주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의결권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주주 관여 활동을 이제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네.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근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의결권 행사 같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네. 이제 이런 식의 의결권 행사가 객관적이고 어떤 투명한 기준을 따라야 할 테고요. 또 국민연금의 가버넌스 이슈가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긴 하겠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 말씀하셨는데, 네. 민간 부문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ESG 펀드, 네. 그 순자산 규모가 재작년 말에 2021년 말에 한 8조 원 정도 됐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빨리 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글로벌 ESG ESG 펀드 순자산 규모가 같은 2021년 말에 무려 2조 7천억 달러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절대적인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인 비중도 아직은 많이 좀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노력을 하고 있고 함께 이제 발맞춰 나가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민간이든 공공이든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상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지막 유저는 이제 소비자가 될 텐데 소비자 측에서의 뭐 그런 목소리도 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고는 하는데, ESG 경영을 좀 잘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방안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기업에서도 뭐 한 10년 근무했습니다마는 네. 비교적 쉬운 일들은 다 선배님들이 하셨더라고요. 어려운 거 이제 그래서 저희의 이제 남은 몫이군요. 일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ESG 경영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네. 매우 길고도 험한 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답이라고 딱 표현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저는 ESG 경영을 시작하는 경영자들이나 또는 그걸 응원하는 다른 투자자들, 뭐 언론들,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이 네 가지 정도는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지배주주나 최고영위자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최고영위자나 지배주주가 우리 회사의 미션은 무엇이냐? 또는 우리 회사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업이 어떤 다른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윤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ESG 경영 패러다임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레슨은, 교훈은 이윤 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 차라리 우리는 이런 본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우리의 미션으로 한다 하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이윤이 따라온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ESG 경영의 목표가 그 기업의 본원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아주 유기적으로 섞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도 CSR 활동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공헌 활동 좋지요. 분명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벌어놓은 이윤을 좀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ESG 경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자기네 비즈니스에다 녹여놓음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파이를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유니레버 같은 회사가 이제 환경 경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걸 비교적 잘 신철하는 모범 기업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 활동에다가 ESG 경영을 녹아넣을 것이냐 하는 거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영 관리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ESG 활동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KPI에 그걸 반영을 해야 네. 되겠죠. 그래서 KPI에 너는 이걸 달성을 해야 돼 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주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보상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이게 실행력을 갖는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ESG 경영은 1, 2년 내에 되는 일이 아니죠. 네. 뭐 5년, 7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네.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여행자가 끊임없이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는 투자자가 많습니까? 너무 대한민국에 너무 많죠. 계신다고 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려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ESG로 향하는 기업들이 사실 방향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씀대로 가장 큰 답은 이해관계자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엔드유저는 결국 뭐 또 다른 기업일 수도 있지만 네. 소비자일 테니까요. 근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기업들이 단기적인 실적 측면 또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걸 장기 실적 축으로 좀 전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나 방안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해 하는 네. 문제의식을 지금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막상 그 발걸음은 그렇게 네. 빠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한 800여 개 기업들이 우리는 앞으로 분기나 연간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겠다. 왜? 그 실적 전망치 제시하면 그때 가서 너 왜 이거 못 맞췄어? 하고 이제 속된 말로 쪼개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단기 실적 맞추려고 허덕허덕 하니까 네. 이거는 장기적인 목표를 중요시하는 ESG 경영에 맞지 않다라고 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라든가 또는 그 블랙락의 네. CEO인 레리 핑크,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맞아. 장기 경영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주류가 되기에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고요. 그죠. 투자자의 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럼 어떤 투자를 할 때 재무적인 숫자적인 이 지표가 있어야지 그래도 약간의 그러죠.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ESG는 다소 비재무적인 맞습니다. 그런 성과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괴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요. 막상 이론과 이제 실제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최고 여행자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좀 바꾸려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을 많이 주잖아요. 네. 최고 여행자들한테. 네. 과거에는 이 주식 매도에 있어서 뭐 퇴임한 다음에는 그거 다 매각해도 별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당신이 퇴직한 다음에도 뭐 예컨대 한 2, 3년 가지고 있어라 하는 식으로 네가 퇴임하더라도 그 장기 실적을 챙기면서 경영을 해라 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거,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일례로 한 조사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경우에 2010년에는 이런 식의 그 주식 매도 제한 네. 조건 같은 걸 붙인 기업이 한 33% 정도였대요. 근데 2019년에는 그게 63%까지 와, 배로 올라갔네요. 늘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증가했고요. 또 이제 보상액을 많이 주는 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 실적을 아무래도 더 부풀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보상액을 얼마나 줄까요? 이런 거 주총 안건으로 올라와도 반대를 별로 안 했는데, 이제는 너무 이건 보상이 많은 것 같은데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얘네들이 2014년에는 경영진 보수액이 안건으로 올랐을 때 반대한 비율이 24%밖에 안 됐는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그게 이제 그렇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CEO한테 무슨 주식을 준다는 것도 그리 많지 않고, 또 뭐 인센티브가 전부 다 그의 성과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나라 CEO들이 재임 기간이 평균 한 3.6년밖에 안 돼요. 짧아요.
올 연말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는 걸 그러니까요. 걱정하는 CEO가 무슨 수로 맞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경영을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투자 관점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나 ESG에다 투자할래, ESG 펀드에다가. 근데 ESG 펀드가 실적을 내냐 안 내냐 하는 거를 판가름하려면 최소한 5 내지 7년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네. 근데 저 펀드 매니저가 운용 잘했어 못했어 하는 평가는 대개는 2, 3년 내 네.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네. 5년 이상의 성과를 보고 평가한다? 그런 경우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투자자, 자산운용사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평가 네.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플렉서블하게 더 조정할 것이냐, 이런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이미 좀 깔려져 있나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런 글로벌 펀드라거나 뭐 펀드 매니저들이 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열려 있나요? 조금 전에 그 기간 말씀드린 네. 게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라 미국 사례거든요. 급하게 예.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뭐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펀드가 어떤지까지는 솔직히 제가 뭐 과문해서 그렇겠지만 자료를 본 게 없는데, 네네.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은 좀 더 단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받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해요. 그죠? 거의 아마 지표가 현실이 없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아예 네. 사실은 그 네. 지표조차 없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인프라는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네, 너무 네. 많은 것이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하고 교수님이 활동하시면서 그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 해주시리라 네. 저희가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런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들을 계속 내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